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이 선거 막바지 이러니까 여당이 읍소 전략으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낙연, 김태년 이런 사람들이 계속 사과를 하고 있어요. 이 사과를 하고 있는데 이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국민은 아마도 민주당 지지층 이외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과 문제와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과가 의미가 있으려면 진정성과 구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고개를 숙인다? 이거는 누가 봐도 선거용 사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 무엇을 반성하고 왜 반성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못하니까 우리 시민들도 사과를 제대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낙연 위원장이 서울시 의원 109명 중에 101명이 민주당인데 오세훈 후보가 싸워서 이겼다는 거냐? 이런 비판적 시각을 내놔서 이낙연 후보가 오세훈 후보, 야당 후보를 갖다가 압박하는 것이냐? 이런 엄포 주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아주 세게 받았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은 뭐라고 후보는 답했냐면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요즘 마음이 상당히 조급해진 것 같다. 이낙연 전 대표가 과거 대권주자 1위를 장기간 유지하지 않았느냐. 당과 본인의 지지율 하락에 마음이 많이 팍팍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가 막혀 있다. 밀바닥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되질 못한다. 경제는 피눈물 나는데 대통령은 잘 가고 있다고 하고 최근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 주변에서 길을 막고 있다면 본인이 야당 시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민심을 들려드리겠다. 내가 말하면 못 막지 않겠느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그야말로 이 쓴소리 거의 국무회의 멤버 중에 유일하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오세훈 지금 현재 후보 시장이 되면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울 시민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으로서 우리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그렇게 무거운 저는 약속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무회의 시장이 당선이 돼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그야말로 시중의 여론을 가감없이 전해달라. 그래서 마지막 남은 1년 동안 지난 4년 내내 대한민국을 완전히 나라답지 않은 나라로 이렇게 악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1년 동안에 치유는 할 수 없을지언정 덜 악화시키도록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말하자면 정확한 쓴소리 전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이렇게 해서 이 오세훈 후보의 오늘 이 중앙일보와의 단독 전격적인 이 번개 인터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30분간에 걸쳐서 20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인터뷰라고 합니다. 서초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구석구석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시급하게 여러분들께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친문 의원 중에 1등 정도 가는 사람이 윤건영이에요. 윤건영이가 얘기하는 걸 보면 국내 정치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남북 문제, 외교 문제에 이르기까지 박사인 것 같아요. 한때는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의 여러 가지 이 쓴소리에 관해서 본인이 마치 무슨 멘토나 되는 것처럼 건방지게 비판을 해서 많은 이 비난을 받은 바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선거법 위반 발언을 언론을 통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지난 4일 선관위가 최근에 선거법 위반이 맞다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최근에 말이죠. 지난달 29일인데 YTN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당과 그리고 캠프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 여론조사를 하고 보니까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 이게 지난 29일 날이에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 논란이 상황을 바꾸는 기회가 됐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윤건영이는 지금 현재 박영선 캠프의 집행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진정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가 검토를 했는데 이러한 이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한 것이 맞다. 공직선거법 제8조 108조 제12항에 따르면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건영 의원의 이런 발언은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이렇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인정을 해서 이 공문을 발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표했어요. 이 과태료 이거는 부과하지 않았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편향된 선관위인지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과태료를 부과 안 했느냐? 이거와 관련해서 서울시 선관위 측은 뭐라고 해명하고 있냐면 구체적인 숫자 없이 일회성으로 발언했을 뿐이고 또 이 해당 발언 보도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참고적으로 작년에 홍준표의 경우에는 2018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 소속 모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작년에 이 선관위는 2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또 이해찬 대표도 말이죠. 지난 4월 1일 날 T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자체 여론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내부 조사를 보니까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리 이내로 접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저도 논평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우리가 따져야 되겠다 얘기했는데 지금 선관위 안에서 지금 현재 이 법 위반 여부를 지금 면밀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부산에서 열심히 이 박정준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어요. 오늘 또 합동 유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김영춘 후보와 관련해서 성폭력 사태로 물러난 오거돈 시장의 후계자를 뽑아서는 안 된다. 성폭력 후계자를 시장으로 절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뭐 잘못된 얘기입니까? 결국 요 다음이니까 후계자죠. 전임자, 후임자. 이렇게 후계자라는 말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인격 모독이다. 성폭력 후계자라고 한 것은 언어 폭력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자, 여당은 말이죠. 이 박형준 후보의 이 가정사까지, 불행한 가정사까지 들먹이면서 얼마나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자업자득이지 않아요? 업보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당의 비판, 일고의 저는 가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말이죠. 이 박영선 사실상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후계자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계자를 뽑지 말라고 성추행 피해자가 별도의 기자회견까지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박원순 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이 박영선 후보에 대한 표, 그야말로 그들 세계의 유권자들이 주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중도층과 무당층 그리고 보수층에 있는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심판 선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론에서 야권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그야말로 생태장 주인을 불러가지고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오거돈 오세훈 후보가 과거에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그래서 현장에 온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당에서는 이거 너무나 생떼를 쓰지 말아라. 생떼를 쓰지 말아라. 생떼를 쓰는 정당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니까 정청래가 또 한마디 했어요. 승리의 기쁨을 잊은 지 너무 오래됐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4연패, 5연패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3패를 너무 일찍 터뜨리고 있는데 선거 다 이긴 양 축배를 들고 취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요. 내곡동 식당 주인은 평범한 일반 국민인데 일반 국민과 오세훈 중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겠느냐. 식당 주인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또다시 지금 정청래 페북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참 여러분들 이 정청래 제가 얘기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요. 말 같지 않은 소리이긴 하지만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 이런 막말의 대가까지 나서서 주저없이 SNS를 활동하고 있으니 우리가 더 열심히 결속을 하고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심판 선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정청래 얘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민정, 김남국, 장경태 이 국민의힘 측에서도요 여러 의원들이 아이고 이 사람들 되게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중근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근식 교수도 이 고민정, 김남국, 장경태 이런 사람들이 탄도리처럼 탄핵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과거에 노무현 때 저절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탄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철없는 코돌이라고 합니다. 코돌이, 즉 코로나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 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언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윤 총장하고 박형준 사전투표할 때 부인 데리고 오지 않은 거 이거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박영선이도 남편을 데리고 오지 않고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다음에 고민정 최근에 사전투표 인증샷 올려갖고 방역 수칙을 위배했다. 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또 빠져나갔어요. 예. 그리고 또 이 탄도 이 코돌이들, 초선들 코돌이들 간에는 황운하, 김용민, 이수진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조롱받는 탄돌이들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서 21대 초대 국회의원님들은 코돌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임성근, 대한민국 헌법사상 처음으로 일반 법관이 탄핵을 지금 당하고 탄핵 대상이 돼서 국회에서 의결이 됐고 헌재 지금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재 심리와 관련해서요. 임성근 전 판사가 법관 대표회의 편향성을 좀 지적하기 위해서 인권법 출신과 그다음에 우리법 출신 도대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하는 공식적인 자료 사실조회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법, 인권법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회장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 출신 이 판사들이 지금 중요 요직을 다 찾고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또 중심이 돼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 또 이 주요직을 이러한 사람들이 또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이 사법농단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는데 또 불구하고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발언과 관련된 거짓말 사태에서는 상당히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 편향되게 지금 법원을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단체가 바로 받고 있는 것이 핵심 인물들이 전부 다 인권법, 우리법 출신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법관회의의 주 멤버인 인권법, 우리법 출신을 알면 이 헌재에서의 재판과 관련된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법관 대표회의는 이런 임성근 이 부장판사에 관해서 이미 탄핵 소추 대상이다라고 선언까지 했어요. 그리고 국회는 이번 탄핵 의결을 할 때 법관 대표의 회의록을 탄핵 소추 의결서에 첨부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 부장판사 측에서는 이 법관 회의 내의 이런 인권법, 우리법 출신 판사 비율을 확인해서 이 법률적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북한 관련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는데요. 북한 노동당의 말단 조직 책임자들이 세포 비서입니다. 이 세포 비서 회의가 이제 곧 열리게 되는데요. 이 세포 비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대표들이 평양에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고 당 세포 비서 회의를 통해서 지난 1월에 당 대회에서 결정된 중요 결정 사항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이것을 시행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또 이런 이 세포 비서들의 기강을 다잡기 위해서 당 세포 세포 비서 회의를 지금 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참 특이한 것은 바로 뭐냐? 지금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이에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장벽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중 국경에 지난달부터 직접 장벽을 쌓는 공사가 착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압선도 설치 중에 있다고 그래요. 이 김정은이가 이거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얼마나 비정상적인 지도자로 바뀌고 있는지 그 배경 요인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이 김정은이가 북한 안에 최고 책임자로 남아있는 한 우리 한국에 대한 이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위협 요인은 더 커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경 콘크리트 장벽 설치 문제를 제가 다룰 수밖에 없고 그만큼 북한 내부의 취약성이 체제의 안정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이 체제 안정도가 떨어지고 체제 이반 현상이 북한 내부에서 심화될 때가 바로 최고의 압박과 체제로 이 국제사회와 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대북 정책도 우리가 강한 압박과 비판을 통해서 반드시 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 장벽까지 설치한 것은 우선적으로는 탈북도 막고 밀수도 막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북한과 관련해서 인권 문제 그냥 두지 않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인권 문제. 그래서 그리고 또 이미 김정은이는 우리 국내 우리 한류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까지 작년도에 제정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한류 관련 영상물 유포가 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그런 이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2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 8기 2차 전원회의에서 남한과 같은 이 외부 문물을 갖다가 악성 종양으로 표현하면서 단호하게 수술을 베릴 혁명적 의지와 결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국경 장벽을 설치하는 것은 생겨나게 직면한 주민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탈북하는 거 그리고 밀수하는 거 이런 것을 원천 차단하는 그런 이 의미도 있지만은 외부 문물이 북한 내부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김정은이의 체제 기반을 위협하는 이런 것도 막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지금 와해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적 이 실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러한 현상을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좀 이해하고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과연 문재인 정권이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된 비판이 필요해요.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 또 이어서 중요한 뉴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